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이재명 의원을 비판했던 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사무실 앞에 치매냐 라는 조롱의 대자보가 붙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재명 의원의 극성 지지층이 붙인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한 장의 장면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여러분은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의 당대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재명 의원은 선거 패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이 이 문제를 두고 계속 뜨겁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됐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이겁니다. 파업. 자, 동아일보 1면이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물류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엄정 대응, 금속노조도 7월에 총파업이 예고돼 있어서 줄 파업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윤핵검, 어떤 소식일까요? 한국일보 1면입니다. 검사 또 검사. 한국일보 제목이 흥미롭네요. 검사 또 검사.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공직자 중에 검찰을 발탁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금감원장에도 이복현 전 검사가 발탁이 됐는데 금융감독원장 사상 첫 검사 출신 인사의 발탁입니다. 야당에서는 검찰 편중 인사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만한 사람 없다라고 능력 중심으로 뽑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살펴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이겁니다. 비대위.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를 두고 개파 간의 갈등,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에 일단 비대위원장이 추대가 됐는데 과연 갈등은 잠잠해질 수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비대위원장의 우상호 의원입니다. 무난하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또 86이냐? 언제까지 86이냐? 이런 비판도 동시에 나옵니다. 개파 갈등 넘어서 혁신 가능할까? 한겨레 신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선거 패인을 잘 분석하겠다라고 말했지만 그 선거 패인에 이재명 의원 등등 지난 선거 지도부에 선거 패배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전당대회 2달을 앞두고 선거 패배가 잘 분석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보란듯. 중앙일보 8면의 기사인데 일단 시원한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보란듯. 누구 보란듯일까요? 김정은 보란듯. 한국과 미국의 공군 전투기 20대가 새까맣게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한미의 공군 전략 자산이 무려 20대가 편대를 이루어서 비행을 한 겁니다. F-15K 등등 그리고 F-35A의 모습도 보입니다. F-35A는 아시다시피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레이더에 잘 감지되지 않아서 북한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전투기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들어가서 탁! 김정은 보란듯이었습니다. 한미의 안보 협력이 최근 강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두 발 탓이겠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 하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 전용기 의원, 돌직구쇼 좌장,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김영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판사 출신의 국민의힘의 전주회 의원,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대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이야기 하나하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건데요. 민주당에서 비대위원장을 뽑긴 했는데 갈등은 계속 격화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재명 의원을 비판했다고 해당 의원 사무실에 당신 치매냐 비방 대자보가 붙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관리형 비대위 우상호 또 86이다 라는 얘기도 동시에 나옵니다. 개딸들을 어찌하나 우상호 비대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무거운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새 비대위의 최우선 과제는 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전당대회 준비를 잘 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잘 선출되도록 관리하는 일이 또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다양한 견해들 또 그런 갈등 요소들을 조만간 빨리 수습해서 당이 한 목소리로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드는 데 최우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당 안팎에서 계파와 상관없이 무난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사입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뭐 개인적으로도 너무 잘 아실 텐데 우상호 의원의 어떤 개인기 뛰어난 건 뭐 다 알지만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뽑힌 그 순간에도 친 이재명, 반 이재명이 나눠서 지금 저희들이 뭐 잠시 후에 쭉 이야기 나눠보겠지만 지방선거 패배가 이재명 의원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이재명 탓이냐라고 지금 맞서고 있거든요. 선거 패배 원인부터 분석을 해야 되는데 탓이 있다 없다를 두고 이렇게 극명하게는 아니는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선거 패배 원인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제 문희상 그 의장님도 백스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백스를 좀 더 객관적인 사람에게 맡겨서 이 사람들이 서로 갑론을박해서 말하자면 누구 탓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당 전체가 왜 이렇게 됐는가, 너무 인물 중심이 아니라 시스템, 제도 여러 가지 어떤 그 국민들의 시선까지 다차원적에서 분석할 필요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우상호는 사실은 86그룹 중에서 이제 선배 그룹에 속하거든요. 또 이재명 그 의원보다도 연배가 높습니다. 예. 그런 의미들이 있어서 아마 이쪽 저쪽을 다 아우르면서 중립적으로 여러 가지 객관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청년운동 당시 저하고도 같이 했습니다마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사실은 같이 팀워크를 이뤘던 그때 우상호, 박홍근, 김영주 이렇게가 한 세트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홍근 사무국장 그 94년도입니다. 예. 청년정부 문화센터 우상호 소장 그다음에 임종석 제 부소장 이런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수많은 지금 현재 당내 86그룹들이 그 그룹에 있었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러 가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치우치지 않고 갈 수 무난하다? 있는 네.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아주 뭐 몇십 년 지기, 20년 지기로부터 이렇게 예. 그 서로 간에 호흡을 맞춰왔다는 뜻에서 앞으로 비대위가 물론 시간이 얼마 없는 비대위이기 때문에 과감한 혁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8월에 있을 전당대회 관리는 철저히 잘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우상호 비대위원장이라면 계파 간의 갈등을 잘 조율할 수는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연이은 선거 패배의 원인이 분석돼야 혁신이 시작될 텐데 과연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느 누구가 이 선거 패배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영표 의원이 이재명 의원을 비판했다고 홍 의원실 정문에 소위 대자보 테러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홍 의원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뭐 그래도 이재명 의원이 나서서 경기도라도 건지고 개항이라도 건진 거 아니야? 이런 식의 평가를 하는 이제 상황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우리가 가장 그 패배했었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재명 의원이 개항으로 나서고 송영길 그 서울시장 후보. 이게 이제 결정적인 원인이다. 이재명 후보는 당시에
우리 당의 모든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에 뭐 출마를 했다 이러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 다 아니다. 반대했었죠. 네. 오히려 반대했었다. 많은 사람들은. 아무튼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홍영표 의원의 이 발언은 이재명 의원을 향한 심한 비판도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객관적인 많은 언론들이 진단을 했었던 민주당의 선거 패배 원인을 홍영표 의원이 언급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상식적인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말을 했다고 홍영표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 이런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자, 길게도 붙였죠, 대자보를. 지역 사무실이라는데 바닥부터 현관문까지 그냥 쭉 대자보를 붙였고 몇몇 언론에서는 이 대자보 테러 사건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 말하는 거 보고 있냐, 뭐 치매센터, 치매냐, 상당히 좀 조롱하는 대자보 내용인데 자, 이거 어떤 대자보고 어떻게 누가 붙인 걸까 함께 보시죠. 그제 홍영표 의원 지역구 사무실 3m 대자보. 와, 3m면 엄청 기네요. 나이값 못하는 노망난 할배다. 치매 아닌지 걱정된다. 애정결핍이 심각하다. 치매센터 번호도 기재해서 조롱글이 도배됐습니다. 홍영표 의원실의 한 보좌진은 문자 폭탄을 받아봤지만 개딸은 문 앞까지 찾아와 물리적인 위협을 가한다. 개딸의 소행이다. 라는 게 홍영표 의원실 이야기. 또 다른 친문 의원 보좌진.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쓴 팩스를 하루에 수십 장씩 보내는 것도 개딸들의 수법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법적으로 좀 한번 얘기 나눠볼까 하는데 네네. 일단 홍영표 의원의 저 발언이 치매냐라는 어떤 조롱의 대자보 테러라는 결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홍영표 의원에 따르면 개딸들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데 합당한 원인과 결과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런 게 치매면 치매가 제가 알고 있는 치매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치매란 무엇인가? 네네 제가 치매를 좀 잘못 알고 있었나 일단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정치력이란 무엇인가? 정치력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들이 어떤 당에게 권력을 주는 이유는 국가적 문제를 그 당에서 해결을 해봐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집권당에게 권력을 주는 건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은 대선과 지방선거라고 하는 큰 선거를 연이어서 그 진 이유가 그다음에 그 진 폭이 더 커졌잖아요. 훨씬. 그게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과연 제대로 알고 있었는가. 직전 집권당이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도 아주 압도적인 다수당인데 정당은 어떤 조직이냐면요. 이념으로 모여있는 조직이잖아요. 회사는 이익을 위해서 모여있는 예. 그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과연 민주당 그 구성원들이 이런 그 위기 앞에서 어떤 조직이 잘 되려면은 이 문제가 누구 탓이냐, 문제가 왜 생겼느냐 이런 거 따지는 조직은 그거는 제대로 된 조직이 아니고요. 문제가 있으면 일단 해결하고 봐야죠. 그다음에 해결이 된 다음에 반성을 하면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었는지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니 탓 내 탓 하는데 과연 그러한 정당이 같은 이념으로 묶여 있는 그러한 정당인가? 저는 참 그 향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가 많이 걱정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여야 두 분 의견 한번 들어볼 텐데 먼저 전주현 의원님, 네. 이 소수의 강성 지지자 네. 대표되는 이 개딸 홍영표 의원의 지적은 당 내에서 다른 많은 의원들이 하는 지적입니다. 왜 이재명 의원이 개항을로 나왔느냐? 왜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했느냐? 이게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 납득이 안 됐고 패배로 이어졌다는 게 민주당의 다른 다수의 많은 의원들이 하고 있는 얘기인데 그 얘기했다고 치매냐라고 이제 공격이 들어오면 이런 류의 상식적인 이야기도 민주당 내부에서 더 나오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이죠. 이렇게 그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이나 아니면 이제 거센 항의를 이제 받으셨던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위축이 된다는 말씀을 예. 많이 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또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그러면 추스리고 이렇게 분열이 아니라 화합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건데 이제 민주당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지지라고 하면 그 당내에서 나는 여러 가지 그런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을 가져야 된다. 저희도 물론 또 어려운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의 또 경험을 곱씹어 보면 사실 지지자분들이 굉장히 인내하고 좀 포용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 뭐 사실 이재명 그 의원이 지금은 의원입니다만 또 저랑 같은 8층이시더라고요. 아, 같이 8층입니까? 예, 그런데 818호죠, 이재명 의원이. 817호시던데요. 보니까 그래서 이 이재명 그 의원의 이제 그 정말 명분 없는 개항을 출마, 그 다음에 또 송영길 전 대표의 명분 없는 서울시장 출마. 사실 이게 굉장히 이 선거에서 참패의 큰 원인이 된 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인들이 굉장히 듣기 싫은 얘기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좀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대자보 테러 등의 행위에 예.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예. 그런 행위가 결국은 뭐 당연히 그 의원들을 또 위축시킬 수 있고 이게 다른 의원들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전용기 의원도 나오고 계시지만 같은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나가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없애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민주당을 위한 길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개딸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대자보 테러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의원은 개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 바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오빠 너무 응원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고 늘 사랑합니다. 오빠가 이렇게 빨리 나타나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대세를 만들고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소위 개딸 현상, 양아들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한데 저는 이게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 행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 역사의 현장에 계신 분들이세요. 박수 한번 서로에게. 이재명 의원은 개딸들을 향해서 세계사적 의미가 있다라고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의 이야기도 좀 궁금합니다. 전용기 의원님, 네. 이 홍영표 의원 앞에 이 큰 3m 대자보,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새로운 형태의 정치 스타일로도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저런 대자보로 인해서 위축이 되거나 정치 활동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할 그럴 상황까지 왔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 홍영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당연히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 그 의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결국은 정치 현장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홍영표 의원도 당연히 본인의 생각을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재명 후보의 출마도 더욱이 그 자신의 책임과 소명 의식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행위로 인해서 누군가가 위축되고 정치 활동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개딸들에게 이제 당내에 투표권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도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격한 논쟁 중에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이런 논란 속에 이재명 의원이 어제 국회에 출근을 했습니다. 전당대회 출마 여부, 선거 패배의 책임 여부, 뭐라고 답변했을지 들어보시죠. 당내에서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지난 지선 패배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있는데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열심히 듣고 있는 중입니다. 당에서 친명 비명 간 그 분당설이 돌고 있는데 정치에서 저는 국민과 당원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제가 국회 0.5선 초선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당대회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 선거 패배 원인 분석 논란 속에 대자보 테러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의원은 이렇게 말을 아꼈습니다. 그 가운데 당내에서는 여전히 비판이 많습니다. 이상민 의원 그리고 김종민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 패배를 한 장본인이고 여러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그 의혹을 해소하고 책임 정치라는 차원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되고요. 당대표 출마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또 당권에 나오겠다, 개혁을 이끌고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대선 지고 지방선거도 또 뭔가 반성 없이 치렀다 해서 또 우리가 혼났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상민 의원, 김종민 의원 등등은 이재명 의원, 즉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이 큰 이재명 의원이 또 당대표에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강력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친 이재명계 의원들은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에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나와서 안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논점을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재명 때문에 대선을 패배했나 하는 데 대한 질문이 좀 공평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5년의 결과로 대선을 실패한 부분이 없잖아. 크고 예.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가 선전한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어려운 선거에서 선전했다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그런 평가는 있는과 동시에 어쨌든 이유야 어쨌든 대선에 패배한 대선 후보는 또 어쨌든 자성하고 반성하고 모두를 했던 게 그동안의 우리 정치의 패턴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그 다음 전당대회 때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 많은 비판을 감수하고 간 이유는 전당대회에 나오기 위해서거든요. 예. 솔직히 그걸 감출 수 없는 의도가 있었다고 봐요. 개항을 해 나온 건 네. 전당대회에 나오기 위해서다. 네. 뭐 조홍천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 제가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만약 그게 없었다면 굳이 국회의원 배지를 빨리 달아야 될 이런 비판을 받아야 될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은 왜 당대표가 되려 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패턴이 굉장히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패턴들이. 과거에는 사실은 1, 2년 뭐 이낙연 뭐 전 총리처럼 외국에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현재 당이 옛날에는 한 큰 뭐 말하자면 민주화 운동 당시는 YS나 DJ 같은 당의 어떤 전통과 뿌리가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는 됐지만 착근이 돼 있지 않잖아요. 사실은.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지만 명확하게 170명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과 깊이 있는 교분을 나누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김동연이 새롭게 경기도지사로 들어와서 당내 활동을 시작했을 때 이 사람들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그쪽 계파 입장에서 빨리 이렇게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조급심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늦춰야 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당대표에 이번에 나오면 안 된다? 네, 그런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지자들이 그렇게 비난을 감수하면서 나와야 되겠다 그러면 그 자체도 존중해 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네, 저도 그 이재명 그 의원이 지금 당대표를 나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논점보다는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했던 이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던 이유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이것을 쇄신하고 바꿔가는 역할을 사실 짧을 수도 있는 2달 안에 해야 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잘 못했던 뭐 정책적인 실패 사례라든지 대선에서 무엇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갔는지 그리고 지방선거에 또 어떠한 방식 때문에 어떠한 정책과 어떠한 비전 때문에 우리가 패배의 쓴맛을 봐야 됐는지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진단하는 과정 속에서 이재명 의원이 출마 여부를 가려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정치적인 굉장히 개혁이라고 하면 개혁일 수 있는 거고 정치적인 스탠스를 잡는 데에 크나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달을 어떻게 지켜보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를 이재명
의원이 직접적으로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큰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재명 의원은 왜 당대표가 되려 할까요? 만약에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면, 그리고 왜 이재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은 이제 국회의원 선거 공천이 달려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재명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개항을 해 나온 것이라면 김영주 전 의원님 의견인데 왜 당대표가 되려 한다고 보십니까? 그 아무래도 또 그 당대표가 지금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당내의 뭐 확실한 헤게모니를 가지겠다, 이제 그런 의도로 이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수사와도 연관이 있을까요? 당연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출마도 방탄 출마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수사를 한다고 하면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가 뭔지를 계속 그것은 수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성남 FC 그 후원금 뭐 의혹 사건, 그리고 또 뭐 법인카드, 그 경기도 그 김혜경 여사의 또 법인카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개 지금 수사에서 이재명 의원이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결국은 본인의 이런 형사적 책임을 조금 더 피하기 위해서 방탄 출마를 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대표가 되면 훨씬 더 무게감이 있죠. 당대표에 대한 수사는 오히려 민주당에 대한 탄압 이렇게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단단한 갑옷, 단단한 방탄을 걸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에 이제 출마한다고 하면 당연히 본인의 형사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출마한다. 사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이 출마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는 본인이 살기 위해서 출마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더 단단한 방탄이다. 네. 당대표 출마가 저희는 그래서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민주당은 더 분열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야 간의 다양한 의견들 듣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 내부에서 지난 대선에서 친 이재명계로 분류됐던 조응천 의원은 친문을 향해서 오히려 비판을 했습니다. 서로 세력 간의 대결 양상인데 들어보시죠. 지금 이재명 책임론 얘기하는 친문, 그들은 그러면 5년 집권 기간 동안 뭐 했습니까? 오만구 독선, 무능, 내로남불. 결국 대선 기간 내내 정권 교체론이 항상 우위를 점했잖아요. 친문 때문 아닙니까? 어쨌든 1600만 이상의 득표력을 보여줬던 이재명 후보 그 자체를 어떻게 그걸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대표로 나선다 하더라도 이제는 원트랙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재명 의원으로 당대표가 돼야 한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이재명 책임론,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 불가론 논쟁, 조금박해라는 민주당 내부의 소신파 별명이 있었습니다. 당 주류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었던 의원들의 이름을 딴 이니셜이었는데, 이재명 의원의 책임론과 당대표 출마 여부를 두고 조금박해들 간의 의견도 대립입니다. 방금 조의 의견 들었고요. 박과 해의 의견도 한번 보겠습니다. 박용진, 이재명 혁신 주체인지 쇄신 대상인지 생각할 때 당권 도전 대신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해, 김혜영, 개항을 해서 이재명 당선은 의미 없다. 여러 형사적 의혹들 다 해소한 후 당대표 출마해야 한다. 금은 이제 나갔고 아예 없고, 그럼 조박해인데 조박해끼리도 의견이 지금 나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미국행을 떠났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이한 출마로 이번 선거는 패배했다라고 이재명 의원을 다시 한번 저격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송영길, 이재명의 기이한 출마. 역대급 비호감 선거였던 대선 연장전 만들었다. 겨우 한 것이 특정인 구하기였다. 이재명 당권 도전은 많이 걱정하고 있다. 라고 정면에서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전 대표가 비판을 했습니다. 기이한 출마.
정혁진 변호사님, 야 이게 조금밖에 둘도 의견이 나뉘고, 그렇죠?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의원의 출마가 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이었다. 기이한 출마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조홍천 의원은 그럼 친문은 뭘 잘했냐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책임을 돌리고 그러니까 결국 잘못한 것을 국민들한테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 새는 것처럼 그런 걸 바라보는 저희 국민들 입장은 참 난감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막 올라간 엘리베이터가 제일 늦게 와요. 그러니까 저거 내가 탈 수 있었는데 그랬는데 그게 꼭대기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면 다른 엘리베이터보다 그게 제일 늦게 오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0.7% 차이로 패배하고 우리나라 역사상 이재명 후보보다 더 많은 대통령 후보에서 더 많은 표를 가진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이 1,600만 표에 대해서 아주 큰 의미를 부여를 갖다가 했는데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이재명 의원의 실체가 어떤 것인가? 여당에서 180석 가까운 압도적인 다수당이었던 여당에서 후보로 나갔는데 그런데 패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당에서 야당으로 변화가 된 지방선거에서는 0.7% 차이가 아니라 12대 5로 완패를 갖다가 했단 말이죠. 저는 여기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의원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한계가 많이 노정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낙연 전 후보처럼 지선이 대선의 연장전이 됐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그러면은 민주당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형사적 의혹을 막는데 극복하는 그런 모습밖에 보여주지 못할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개딸 논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개혁의 딸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강성 지지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정말로 이재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로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개딸들이 왜 나왔냐라고 하면 이러기 때문에 나왔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이재명 의원이 나쁜 사람이 되어야 본인의 이제 집권에 명분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의혹이 마치 모두 이재명 의원이 잘못한 것처럼 그러니까 대장동으로 나오고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전부 다 이재명이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찍고 시작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대선을 패배하고 지선을 패배했다 보니 이제 우리 같은 당인 이제 야당에서도 이재명 책임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강성지자로 볼 수 없는 이제 개혁의 딸들이라고 지칭되는 우리 지지자들께서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이재명이라는 큰 인물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에 봉착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든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는 방식을 표출을 하였던 것이고 그것이 처음에는 문자 폭탄이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조금 전에 논란이 되었던 사진으로 나온 것인데 이런 논란들을 사실 보면 이렇게 논란으로 보기 이전에 우리가 정치적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치적 의사를 정치인들과 사회에 표명할 수 있는 구조를 잘못 만든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분들이 더 자유롭게 인터넷 커뮤니티라든지 당사 앞이라든지 1인 시위를 통해서라도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이 열려 있었으면은 이런 사태까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지 못한 정치 현실은 우리 정치인들이 바로 잡아야 될 큰 산이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정치 스타일이 나온 만큼 우리가 국민들이 정치적 의사를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그 장을 열어야 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당에서는 방타 때문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입장을 밝혔는데 함께 보시죠. 성남FC 후원금 의혹,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자택 옆에 GH 합숙소 의혹, 장남의 불법 도박 및 성매매. 경찰, 불체포 특권은 정치적 얘기,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하겠다. 자, 경찰의 입장이 어제 나왔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신 거죠. 국회의원이 되면 헌법에 따라 가지고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 회기 전에 체포 구금된 경우에도 국회 요구가 있으면 석방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경찰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변수가 된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수사는 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는 저 정도 4가지인데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더 큰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백현동 이런 부분들은 또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원론적이고 그 교과서적인 이야기인 거죠. 당연한 얘기다. 당연한 이야기죠. 만약에 저런 걸 정치적 고려하겠다라고 하면 스스로 정치 경찰을 이야기하겠다라고 한 이야기니까 당연한 이야기를 저는 그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는 수사대로 가겠다라는 의미다라는 분석도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할 텐데 야당 못지않게 여당에서도 이 리더십을 두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 윤핵관 측의 갈등이 일단은 표면적인 갈등 양상인데 우크라이나에 왜 갔냐를 두고 논란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동요 중에 우리 집에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이런 동요가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왜 갔니 이걸 두고 주도권 다툼 양상까지 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에 갔다 안 갔다 여부보다도 더 잠복돼 있는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에 갔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만났고 이야기 들어보시죠. Slava Ukraini. You have good pronunciation.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 대표단의 방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양국의 교류 그리고 지원 그리고 앞으로 협력 방안에 대해 가지고 매우 실질적인 이야기를 했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 전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대통령께 우크라이나 측의 입장 이번 방문에서 확인한 실질적인 어떤 상황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또 국제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형태로 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정진석 부의장이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우크라이나에 왜 갔냐, 자기 정치하러 간 거 아니냐라고 강하게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맞비판을 했습니다. 러시아 역성 든다. 우크라이나 정치인들 붕괴한다. 외교적으로 대한민국 정부 곤란하게 만든다. 외교부와 정부 입장 숙지하고 그 범주 내에서 활동 중이다. 자중하라 라고 정진석 부의장을 향해서 대응을 합니다. 자기 정치하러 갔냐, 왜 갔냐, 성급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이번에는 그럼 러시아를 역성든다 라고 강하게 같이 비판한 겁니다. 자, 그러자 정진석 의원은 측근의 당협위원장 선정을 두고 다시 한 번 더 비판을 했습니다. 그제에 정진석 부의장은 이준석 대표가 자기 측근한테 당협 쇼핑 허락했다. 공천 혁신 운운하는 거 이율배반적이다. 혁신이 띄운 것도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죠. 어제 측근은 바로 정미경이다. 분당을, 그 좋은 분당을 해 당협위원장을 주었다. 혁신도 정도도 아니고 공정과 상식도 어긋난다라고 이준석 대표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행 그리고 측근인 정미경 최고위원에게 분당을 당협위원장을 지정해 준 것. 뭐 정진석 부의장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연일? 아무래도 뭐 권성동 원내대표나 정진석 부의장 모두 또 인재 전 의원까지 포함해서 이제는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직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거의 합심을 한 듯한 그런 작심 발언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고. 왜 그럴까요? 뭐 조금 있으면 아마 이제 그 당윤리위원회가 24일입니까? 24일입니다. 예. 열리게 되면 어쨌든 당권 정지가 되면 당 대표는 저절로 내려오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24일에 뭐 당원 자격 정지 같은 굉장히 극단적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낮은 단계의 그 결과인데 그것은 뭐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상할 수 없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현재 외교부 입장에서 당대표가 여당 당대표가 우크라이나 가겠다는데 못 갑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그런데 아마 전전긍긍할 겁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연일 무기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기를 지원해달라. 예,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한가하게 전후 복구 사업 이런 논의할 때가 아니거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로서는 뭐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러시아와 국경을 두고 있는 그런 나라이거든요. 그렇다고 러시아 편을 들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이 충분히 이준석 대표 정도의 이야기를 기조로 맞출 수 있고, 더군다나 왜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냐면 결국 유럽 정치 안에서의 한국 정치가 끼어들 여지가 없고 레버리지가 없잖아요. 뭐 나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를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외교력이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이 여기서 승입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김영주 의원께서도 이 대표가 왜 갔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예, 근데 뭐 전쟁이 끝났다 그러면 실제로 오히려 끝난 상태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도와주고 싶었으나 어쩔 수 없지만 지금부터는 정말 전후 복구 사업은 최대한 도와주겠다. 그건 충분히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딱 가면 굉장히 큰 우리 국민에게 부담만 안고 돌아올 거예요. 해달라는 거 부탁받고 돌아오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혁신위를 띄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했듯이 2년 동안, 앞으로 2년 동안 선거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중심으로 한 20대, 30대가 당에서 할 일이 없다. 예. 당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걸 만들어 주겠다. 뭐 그런 의미 있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진영을 확실하게 구축하겠다는 의지. 내 편을 만드는 것. 네. 그렇기 때문에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결국 그게 정미경 의원 최고위 그 의원까지의 그 뭐 쇼핑 그 용어도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미리 자기와 친한 의원들에게 지역구를 반영해 준다든지 이런 반발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 국회의원에게 가장 예민한 부분이 지역구에 대한 조정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긴장 관계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전종기 의원은 어떻게 봅니까? 저도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 행을 택했을 때 왜 여당 대표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고 굉장히 의아했었어요. 왜 갔나?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 보면서 정진석 의원이 자기 정치를 한 것에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었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당연히 이준석 대표 본인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좀 탄압을 받고 있는 시기에 여당의 거물 정치인이 거기에 방문을 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충분히 저는 본인 정치에서는 성공을 했지만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한 손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주 의원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물가가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고 휘발유 가격과 경유 가격이 비슷해진 상황,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물가가 올랐나를 생각해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그 물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외교 상황을 만드는 것에 이준석 대표가 일조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러시아가 잘못한 건 맞죠. 명분 없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나쁜 행동을 한 것은 100% 맞으나 대한민국의 실리를 위해서라면 중립외교를 택하든지, 그리고 외교부에서 선택하는 방식을 따라서 우리 외교 행동을 취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상황 속에서 본인은 본인 정치를 하겠다고 우크라이나에 가서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방송되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러시아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지금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 속에는 결국에는 경제 제재까지 들어갈 것이고 모든 물류 길이 막힌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이준석 대표, 여당 대표가 간 것은 마치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간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움직이려면 100석 이상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그 국민의힘의 수장이 바로 이준석 대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준석 대표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러시아에서는 헷갈릴 수도 있는 겁니다. 혹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냐라고 물어봤을 때에는 대한민국에 대한 보복심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고,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런 중차대한 상황 속에서 찬물을 더 끼얹어서 더 위기 상황을 이준석 대표가 자기 정치로 인해서 만드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결과다라는 비판의 두 분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 내에서
천하람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준석 비판론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급기야 선거 때는 쪽쪽 빨아먹다가 비판하는 것은 안 맞다라고 얘기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이슈 주도를 잘 해나가고 어떤 언론 집중을 잘 유지하는 게 이준석 대표의 능력인 거거든요. 선거 때는 이준석 대표의 이런 이슈 주도권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쪽쪽 빨아먹다가 선거 끝나고 나서는 너무 자기만 주목받는 거 아니야?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는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미 정치의 시계는 2년 후에 예정돼 있을 총선을 바라보고 맞춰져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 공천권을 휘두른 차기 당대표의 권력의 주도권을 두고서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도 지금 뭔가 갈리는 듯한 그런 조짐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장 얘기 들어보면 선거 때까지 분위기 좋다. 갑자기 왜 비판하냐? 라는 얘기고 또 정지석 부의장 얘기 들어보면 우크라이나 왜 가냐? 자기 정치하려고 튀려고 가는 거 아니냐? 라는 지적이에요. 전재호 의원님. 선거 기분 좋게 이겼는데 네. 당내에서 왜 이런 갈등이 나옵니까? 이제 선거가 이제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제 가니까 이제 좀 뭐 그런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뭐 국민의힘은 뭐 이번에 또 국민들께서 또 압도적인 또 지지를 보내주셔서 또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했고요. 또 이것이 뭐 국민의힘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정말 열심히 일해라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오는 좀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좀 내부의 약간 그 균열이 좀 정말 그 빨리 좀 봉합이 돼야 되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5월 말에 그 우크라이나 가까운 쪽에 다녀왔어요. 이제 그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그 나토 의원 연맹 총회에 제가 5월 말에 다녀왔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회의인데 대통령의 뜻으로 갔다 오신 거예요? 의원을 국회를 대표해서 이제 민주당의 김병지 의원님과 제가 다녀왔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리투아니아도 원래 이제 이 회의가 우크라이나에서 원래 열려야 되는데 이런 전쟁 때문에 중이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거고요. 거기에 이제 EU 그 나토의 이제 그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EU 회원국이기 때문에 이런 나토 회원국 의원님들과 또 여러 가지 또 생각도 공유를 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 국방장관이나 또 의원님들 그리고 국회의장이 또 화상연설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우크라이나의 그 상황에 대한 정말 위기감 그리고 또한 그 참석하신 의원님들의 어떤 공감대를 이제 저는 겪어왔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얘기하는 건 사실 군수물자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군수물자 이제 경제적인 지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제 군수물품 지원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우크라이나 이제 국방장관도 하시고 국회의장도 하셨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지금 그 젤렌스키 대통령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 어떠한 그런 얘기를 좀 했을지 저는 좀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당장 이제 군수물품 지원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또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런 것이 굉장히 좀 절박한 시점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점에서 좀 어떠한 얘기를 좀 오갔는지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또 전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뭐 현장에 가서 보면 훨씬 더 이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러한 좀 뭐 이야기가 또 한국 와서 좀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것보다 이제 나토 회의에 그 6월에 열리는 나토 회의에 지금 뭐 참석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저희가 현장에서 느낀 것은 확실히 지금 EU와 미국 대 지금 중국, 러시아 이렇게 좀 세계의 외교가 좀 재편되는 신냉전으로 좀 가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립을 지키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을 제가 좀 느끼고 왔습니다. 예, 기차는 간다라는 이준석 대표의 글에 이인재 전 의원이 철부지다라고 비판을 한 대목도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그 기차에 국익을 위협할 폭탄이 실려 있는 것도 모르면서 철부지 같은 소리다. 전후 복구 상임위에 방문, 언제 전쟁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잠꼬대 같은 소리니까 이제 상황 정리할 때다. 라고 이인재 전 의원은 또 이준석 대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자,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분당갑에서 당선된 안철수 의원도 이재명 의원과 마찬가지로
국회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 모습 보시죠. 우리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신임 멤버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아는 그런 과정이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여러 의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게 무슨 지금 뭐 당권 관련이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당권 관련 아니다라고 선제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한 대목도 흥미롭습니다. 붉은 넥타이를 메고 등원한 안철수 의원의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법사위원장 왜 약속대로 국민의힘에게 주지 않느냐라는 논란이 여전히 뜨거운 불씨로 살아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약속대로 국민의힘에게 주지 않으면 국회의장 포기해라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다는 약속은 여야 합의 이전에 민주당이 쓴 반성문입니다. 선거에서 졌다고 반성문을 스스로 찢는 것은 국민 무시, 오기 정치입니다.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국회의장을 포기해야 합니다. 역대로 모든 국회의장은 원내 일당 또는 연합 다수당이 맡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막무가내로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을 하루빨리 선출해 국회를 정상화하면 후반기 원구성 협상도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법사위원장 논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시작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참모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 종각에 있는 피자집도 찾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시작합니다. 종각 피자집에서 열린 생일 파티, 줄여서 생파, 사저 시위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 논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출근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의 시위에 대해서 입장을 윤 대통령이 밝혔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 약탈 사저 앞 시위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다. 법과 규정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원칙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옹졸하다, 졸렬하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박용진, 졸렬하기 짝이 없다. 피해를 당해도 싸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드러냈다. 현 대통령을 향한 시위가 전 대통령에 대한 시위와 같냐라고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인도적 테러를 용인하는 발언이다. 국민 고통을 외면하겠다는 옹졸함의 극치다라고 옹졸하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이렇게 맞대응했는데 타인을 향한 문자 폭탄을 양념이라고 말한 게 누구냐? 라고 반박합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 양념 타령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자신들에게 돌아간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에 발끈하며 고소고발전을 펼치는 모습이 이율배반적이다. 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야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네. 어떻습니까? 저는 충분히 하실 말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왜냐하면은 법을 지금 법상 어떤 규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지 말아라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걸 알고 있고 그러한 진짜 시위 문화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말 국민의 공감대를 맞춰서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민주당 의원님께서 국민 고통을 외면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국민 고통을 외면했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계시던 때 그때 얼마나 청와대 주변에서 시위를 많이 했습니까? 정말 주민들이 잠을 못 잘 정도로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정말 본인의 그 정부, 문재인 정부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런 청와대 인근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정말 그러지 말아라, 시위를 자제해라, 뭐 아니면은 정말 주민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저는 들은 기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민주당에서 그런 그 고통을 받는 시민들에게는 아무 얘기를 안 하다가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사죄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은 비난한다. 이것이야말로 저는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떠나서 저도 시위 문화에 대한 개선은 당연히 필요하고 또 이것을 위한 필요한 법 개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시위를 자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라며 옹졸하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했던 것을 양념이라고 추켜 세우더니 그 목소리가 본인에게 돌아가니까 왜 자제하라고 얘기 안 했냐라고 옹졸하다고 하느냐, 내로남불이냐라고 또 맞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 전재 의원님 의견 들어봤고, 전은기 의원님.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칙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너도 당해봐라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시위가 되고 있는데 전 대통령은 왜 안 되느냐라는 이야기 같은데요. 권력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현직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활동밖에 없는데 정치적 활동도 대놓고 할 수 없는 전직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언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더 맞지 않고 더 내로남불인 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은 집무실 앞에서 시위를 할 수 있으니까 법대로 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집 앞에서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집 앞에서는 실제로 욕설과 아까 수갑 사진도 봤죠. 수갑을 걸어놓은 형태의 시위 형태도 봤고 굉장히 강력한 그리고 듣기 거북할 정도의 욕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현직 지금 용산에 있는 우리 집무실 앞에는 어떻습니까? 법원에서 6차례 정도 집무실 앞에서 하는 집회는 합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이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이보다 더한 내로남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법대로 원칙대로 집무실 앞에도 할 수 있으니까 전직 대통령 집 앞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까놓고 보면 용산 집무실 앞에서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법을 안 지키면서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법원에서 인정을 했지만 경찰이 안 된다고 하니 하지 마라. 이것이 저는 진정한 내로남불이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심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양념이라고 두둔했던 것과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말이죠. 금태섭 전 의원입니다. 대통령은 법 아닌 정치하는 자리다. 과격 시위 자제를 당부하고 문 대통령에게 위로를 전했다면 양념 발언과 비교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념이라고 했던 것은 뭐 많은 국민들이 다 비판을 하고 있는 이미 이제 지난 사실인 거고 그거와 비교되지 않았을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국민의힘. 집무실 주변도 시위 허가되니 법대로 하면 된다고 했지만 생활 공간이 사저와 업무 공간이 집무실은 다르다라는 얘기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법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 집시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평화적 집회 시위를 방해하면 안 된다, 방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금지되어 있는 집회나 시위는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위헌정당의 집회나 시위, 그다음 두 번째는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것이 명백한 집회와 시위, 이 2가지는 금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문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 제가 가보지 않아서 이 두 번째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법 개정은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면 집시법에 그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100m 이내는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관저들도 다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는 그 집회 시위가 금지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 빠진 게 뭐냐면 대통령 집무실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관저들은 다 안 되고 그 대통령 집무실은 국회의장, 법원, 헌재인데 대통령 집무실이 빠진 건 제 생각에는 청와대가 옛날에 그 집무실과 관저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입법에 흠결이 이제 생긴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이참에 이제 그런 그 부분들은 좀 수정이 되는 게 필요하다 그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저는 금태섭 의원 전 의원 이야기에 그 공감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뭐 이렇게 방송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아주 저질스러운 그런 욕설 같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명예훼손, 모욕, 폭행 이런 거에 다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그런 의사 표현의 한계를 넘어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예.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대통령 되시기 전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방송에 나와서 나는 대통령이 돼도 내가 승복할 수 없는 그러한 비난이 와도 나는 참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 그다음에 또 그 대통령 되신 다음엔 또 뭐라고 하셨냐면 2020년도에 대통령 욕해가지고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 재임 중에도 그 본인을 비난한 사람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갖다가 했고 이번에도 뭐 한 달 정도도 아직 지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물론 이제 굉장히 참기 어려운 모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직접 나가가지고 그분들하고 도대체 뭐가 불만이고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게 좋겠는지 그런 것들을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나서 그리고도 안 됐다. 그다음에 더 뭐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은 그때 가서 그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대통령 퇴임하신 지 한 20일 만에 형사 고소를 한 거는 조금 좀 성급한 것이 아니었나.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합법에 가장 좀 뭐랄까 아쉽다라고 느끼는 거는 여전히 대통령으로서 어떤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민에 대한 그 애민 의식이 좀 부족하다. 법적으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치가 다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문 전 대통령 사저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저 옆에 있는 부분들의 국민 아닙니까? 그분들의 고통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적 전통이 중요합니다. 누가 했든 그 자체 공과가 있죠. 정치라는 건. 퇴임한 대통령에 대해서 뭐 반대했든 찬성했든 사실 퇴임하고 나시면 조금 평화롭게 그냥 일반인으로 살 수 있도록 좀 보호해주는 그런 우리 국민의 어떤 높은 어떤 품격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변에 살아 계시는 분들이 참 고통스러울 텐데 마음이 아프다. 뭐 그런 말씀을 좀 하시면서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대통령이지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공감대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말고 법이니까 돼 있으니까 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도 당해보라 이런 뭐 야당의 어떤 비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뭐 용산 갔을 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은 왜 못 나왔냐? 나는 나왔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용산으로 옮기다 보니까 왜 전직 대통령이 용산으로 나오기가 힘들었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와야 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주변에 있는 뭐 참모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 더 성공하는 대통령에 가지 않을까 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종각에 있는 피자집에서 참모들과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경제수석의 생일을 맞아서 피자 생일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군요. 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종각에 있는 피자집, 이 기자들에게 사전에 공지된 일정이 아니라고 하는데 피자 오찬. 그러니까 여기 청계천 길 따라가면은 이 청계천가에 있는 피자집에 대통령과 수석들이 찾아서 이제 피자와 샐러드를 먹고 있는 사진이 공개가 된 겁니다. 이것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피자 드시고 계신다라는 목격담도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경제수석의 생일을 맞아서 소위 피자 번개를 했다고 하는데 상세한 내용 보시죠. 자, 경호처장도 와서 피자 먹고 김대기 비서실장, 그다음에 최상목 경제수석,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수석의 생일을 맞아서 생일 파티를 겸한 오찬 자리였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네. 참모 생일 파티를 이제 피자 파티로 해주셨군요.
네, 그 다양한 이제 음식을 또 드시기 때문에 또 그날은 또 피자를 아마 드셨을 예. 것 같은데 근데 저런 모습이 저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고 또 용산으로 나와서 또 하다 보면은 이게 뭐 구내에서 꼭 드실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서 드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뭐 보면은 또 청계광장 이 채널의 앞에 있는 또 청계광장도 좀 걸으셨다고 이제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자꾸만 그렇게 이제 국민들과 자주 소통하고 또한 뭐 그렇게 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그 사진을 보니까 또 그것을 보는 그런 시민들이 밖에서 많이 보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던데 예. 이러한 좀 일상이 많이 또 국민들에게 공유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뉴스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네. 전해드립니다. 전국 노래자랑을 굉장히 오랜 기간 진행하면서 전 국민에게 사랑을 받았던 송혜 선생님이 별세했다라는 뉴스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송혜 선생님의 건강이 최근에 좀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보도는 제가 봤는데 굉장히 사실 고령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방송 생활을 하고 또 사실 저는 이 종로에 있는 노포집에서 송혜 선생님을 많이 뵌 적도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제 향년 95세의 연세로 지금 별세를 했다라는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아픕니다. 송혜 선생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도 했었는데 잘 극복을 해서 주변에서 또 전 국민적으로 안심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건강이 좀 많이 악화가 됐습니다. 이미 건강의 이유로 최근 전국 노래자랑 진행을 내려놓겠다. 하차 의사를 제작진에게 밝히기도 했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지금 송혜 선생님이 지금 별세를 한 겁니다. 송혜 선생님의 명복을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저 팬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큰 또 상실감을 느끼고 또한 그 유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국민 MC시잖아요. 그 송혜 선생님이야말로 그리고 그 전국 노래자랑의 최장수 또 MC로 국민들에게 일요일마다 또 큰 또 기쁨을 주셨던 분인데 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빨리 또 그 좀 국민 MC의 좀 뒷자리를 좀 이을 분이 또 전국 노래자랑을 좀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과연 그 어느 누가 송혜 선생님의 후임자로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한다 해도 송혜 선생님의 전국 노래자랑을 많은 국민들이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송혜 선생님의 명복을 기원하고 유가족들과 많은 팬들에게 또 위로의 말씀을 대신 전하겠습니다. 뉴스 속보, 안타까운 뉴스 속보도 전해드렸습니다. 김어준 씨가, 방송인 김어준 씨가 김건희 여사의 재킷에 대해서 특정 명품 브랜드에서 한정판으로 협찬해 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해당 브랜드에서는 사실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어준 씨의 공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어준 씨의 주장부터 일단 들어보시죠. 저희가 파리에 있는 디올 본사에 연락이 왔거든요. 그 제품 시리얼명을 정확하게 받았어요. 김건희 씨가 입었던 옷을 저희가 사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확인해 줄 수 없다였는데 두 번째는 시리얼 번호와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없다. 또 보냈죠 저희가. 그럼 다른 데서 살 수 있냐? 유럽에서도 살 수 없다. 어디서 샀냐?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을 어떻게 구매했을까? 저 사진 한번 다시 보실까요? 김건희 여사가 입고 있었던 저 재킷은 D 브랜드에서 다른 사람이 살래야 살 수 없는 제품이다 라며 특별 헌정판을 협찬해 준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김어준 씨가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당 그 브랜드의 입장은 뭘까요? 협찬 제품일 것이란 추측은 사실과 다르다. 해당 의상을 협찬한 적 없다라고 브랜드에서는 명확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자 김어준 씨가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이 됐습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에서는 김 여사가 입은 것과 동일한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들이 최근 국내 해당 브랜드 매장에 한꺼번에 입고가 됐고 김 여사는 그중에 한 벌을 직접 구매했다라고 최근에 한 언론 매체가 상세하게 보도를 했는데 그거를 이 법치 세우기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김정숙 여사 의상 논란 땐 온갖 궤변으로 옹호하더니 논란을 만들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건 불공정 편파 방송이다라고 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정혁준 변호사님, 이거 어떤 논란입니까? 김어준 씨 주장은 뭐 어떤 겁니까? 그 법치 세우기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다 했다. 지금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도 있고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는 자기는 이제 객관적으로는 이건 허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김어준 씨 이야기는 나는 그것이 허위 사실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나름대로 확인을 다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이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명예훼손 중에서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어떤 거냐면은 비방할 목적으로 이런 뭐 방송 같은 것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훨씬 더 일반적인 형법상의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당한 사실을,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해도 형사처벌이 되고요. 거짓의 사실을 이야기하면 훨씬 더 가중처벌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김어준 씨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받은 느낌은 그때 그 기사나 이제 김어준 씨 이야기 한 걸 보고 받은 느낌은 그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남들이 얻기 어려운 그러한 그 옷을 한정판을 뭐 이렇게 저렴한 가격이나 아니면 정당한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을 많은 사람들이 받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비방의 목적과 명예훼손의 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법적으로 가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변수는 뭐냐면 그 정보통신망법 70조 3항에 이게 반의사 불벌죄라고 그래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난 김어준 씨 처벌할 그 의사가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히면 그런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판사 출신이신데. 저는 이제 김어준 씨가 이제 방송인으로서의 좀 품위를 지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어쨌든지 간에 방송인이고 또 굉장히 영향력이 큰 방송인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발언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이제 어떠한 말을 할 때는 굉장히 파급력이 많기 때문에 추측에 의한 발언을 그냥 막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상당한 그런 사실 확인을 한 상태에서 발언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 발언은 뭐 사실 확인도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한 걸로 보이고 그리고 어떠한 그런 의도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그 책임감이 저는 뭐 무겁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김정숙 여사의 그 시사, 그 협찬, 그 의상 협찬 때는 또 굉장히 이분이 옹호 발언을 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럴 때는 가만히 있고 이렇게 좀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부풀려서 말하는 것은 결국은 이 김어준 씨 때문에 이제 이 방송,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지 사실 이제 이런 것도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큰 문제가 됐거든요. 그 TBS의 결국은 앞으로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방송인으로서 자중을 꼭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꼭 권유하고 싶습니다. 예. 자, 두 분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 모아봤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금융감독원장 자리에도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신임 금감원장의 이복현 전 북부지검 부장검사. 이분 그분 아닙니까? 저 검수완박 국면에서 네. 반발하면서 사표 던진 분 사표 아닙니까? 내신 분이죠. 이름이 낯익군요. 이복현 전 서울 북부지검 부장검사.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반발하면서 반대하면서 사표를 던졌죠. 최근. 금감원 설립 이래 첫 검찰 출신이다. 회계사 출신 경제금융수사 전문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별명이 있군요. 저승사자가 많아요 요즘에. 재계의 어떤 저승사자다. 삼바 사건 했군요. 현대차 비자금 사건, 론스타 매각 사건, 또 굵직한 수사들을 다 지휘해서 재계 내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다. 저승사자다라고 별명이 붙기도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왜 다 검찰이냐, 편중 인사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또 기자들에게
답변을 했군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인사가 반복되면서 대통령의 인적 풀 자체가 너무 좁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뭐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뭐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금감원장은 검찰 출신이 처음 가다 보니까 좀 이례적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특별히 금감원장의 검사 출신이 좀 적합하다고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는 규제 감독기관이고 또 적법 절차와 법적 기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일을 해야 되는 데기 때문에 법 집행을 다룬 사람들이 가서 역량을 발휘하기에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이복현 신임 원장은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또 오랜 세월의 그 금융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의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금융감독 규제나 시장 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편중 인사다라고 비판을 하자 문재인 정부 때는 민변 출신이 활개를 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이 이복현 전 검사는 경제금융통이기 때문에 금감원장에 적절하다라고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냈습니다. 어제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렇게 비판한 바 있었습니다. 검찰은 모든 기관과 직무에 유능한 만능 인재입니까? 검찰 출신이 아니면 대한민국의 유능한 인물은 씨가 마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인사인지 검찰총장의 인사인지 분간이 가지지 않습니다. 믿을 사람이 수족밖에 없냐는 연민이 담긴 물음조차 던지고 싶은 지경입니다. 네,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가가지고 우리 검사분들 나오는 영화를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는 사실 뭐 정치나 재계나 모두 검찰의 눈치만 보면 된다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저는 심각한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말고도 차라리 더 유능한 전문가들이 많을 텐데 인적풀이 좁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받아들이고 자중하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주현 의원님. 저는 숫자보다는 이제 성과를 보고 국민들이 평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장으로는 저는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사실 금감원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방치된 것이고요. 그리고 감사원의 금감원 감사에서도 지금 손발망이 처분이 그 징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복현 부장검사가 뭐 또 경제 수사도 많이 해보고 또 회계 전문가이기 때문에 금감원의 좀 새로운 그러한 방향을 좀 제대로 설정을 하고 정말 금감원장답게 그렇게 그 금융기관에 제대로 감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부 변호사님. 제가 봤을 때 이건요 검수완박법의 그 사이드 이펙트예요. 왜냐하면은 그 만약에 검수완박법을 민주당이 저렇게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이복현 검사가 옷 벗을 일도 없었고 설령 옷을 벗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윤 대통령이 감독원장으로 임명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 자본시장법 관련된 수사를 이제 검사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금감원에 누가 있냐면 특수사법 경찰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제일 중요한 범죄가 자본시장법 관련된 범죄인데 검사들이 못하면 하다못해 유능한 검사 원장으로 앉혀서라도 밑에 있는 특사경들 써가지고 그 비리를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을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각자 의견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 뜨거운 소식 어떤 소식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누굴까요? 김동연 당선인, 민주 당사를 방문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리 민주당이 스스로 기득권 내려놓고 먼저 개혁과 변화를 한다면은 우리 국민으로부터 다시 지지와 사랑을 받는 정치적 정당으로 또 민생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우선 경기도 도정에서 민주당의 가치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이 인수위 운영에서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인사와 함께 일을 하고 싶다라고 밝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협치를 시도한다라는 분석이고요.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몇 분 포함해 인수위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국민의힘의 김성원 경기도당 위원장이 경기도에서 힘 합치자라고 또 긍정적인 회담을 했다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김영주 의원님, 상당히 좀 많은 언론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정치 색깔 빼겠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은 이미 남경필 전 지사로부터 내려온 전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가 도의회가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부지사를 요청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어왔고, 또 지금 현재 도의회 당선이 공교롭게도 78석씩 양당이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경기도정만큼은 서로 간의 인수위를 같이 해서 서로 똑같은 동수이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한다면 좋은 선례를 이어가는 그런 어떤 경기도가 되지 않을까. 또 그런 것을 통해서 김동연 지사가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실험적이고 또 양 진영의 어떤 극단적인 정치를 극복하는 그런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전용기 의원이 이 경기도지사 선거 때 유세지원본부장으로 굉장히 많이 활약을 했는데 전용기 의원은 경기도에서 안 맞습니까? 그러면 김동연 지사 당선인이 막 쓱 또 이렇게 영입하고 저는 국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은혜 후보가 낙선했는데 낙선 인사를 하다가 실신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전주혜 의원이 개인적으로 가깝잖아요. 김은혜 의원은 김은혜 이제 의원 아니죠? 낙선인은 건강을 다시 회복했습니까? 지금 아직 좀 저는 이제 카톡만 보냈습니다. 좀 예. 병원에 있다 보니까 통화는 좀 아직 부담스러울 것 병원에 같아서 있군요. 못했는데 좀 빨리 좀 건강 회복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번에 김은혜 의원이 여성 최초의 광역자치단체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좀 큰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좀 아깝게 그 문턱에서 좌절이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굉장히 위대한 첫 걸음을 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좀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도 더 큰 정치인으로 큰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라는 카톡이 왔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